네, 제2 발표. 네, 이제는 이제 고용에 초점을 맞춰 주시겠는데요. 구미의 산업과 고용의 미래라는 제목으로 계명대의 이문택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저도 뭐 전공상 사실 구미학과 관련된 내용을 많이 다룬 연구자는 아닙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산업과 고용 쪽에 좀 특화된 연구를 했는데요. 이번에 이제 발제 요청을 받으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지역학에 관련된 얘기들을 하려면 좀 많은 사전 지식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부족한 점이 좀 많습니다. 다행히 오늘 앞에서 두 교수님들께서 좋은 좀 포괄적인 이야기들을 해주셔서 저는 조금 미시적으로 들어가서 산업과 고용 문제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구미는 앞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산업도시로서의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고 그게 뭐 저는 전혀 부정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게 오히려 장점이라고 생각도 합니다. 단 문제는 이 장점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같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산업도시들이 갖고 있는 운명이 그런 것 같습니다. 전환기에 항상 과거의 어떤 영화들이 완전히 사라지진 않고 새로운 것들이 또 이것을 쉽게 대체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들을 여기 그림으로 저도 한번 좀 모아봤는데요. 왼쪽에 있는 것은 이제 과거에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제 산업도시 씨앗을 뿌렸던 이 산업단지로서의 구미의 모습입니다. 기계가 막 이렇게 아주 힘차게 돌아가는 그런 이미지죠. 반면에 지금은 이제 전자, 전기, 백색 가전으로 이제 80년대 영화들이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는 스마트 도시, 혁신 도시로서의 이미지들을 구축하려고 하는 것들이 이제 기본적인 입장인 것 같아요. 물론 이대로 정말 잘 될지 안 될지는 우리가 조금 더 봐야 되겠지만 영화에 뭐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Yesterday is history, tomorrow is mystery, today's gift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앞으로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지만 오늘 이 자체의 현실이 꼭 너무 네거티브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결국 이제 도전인데요. 이 도전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하겠죠. 이제 그것이 이제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조금 진단이 저는 구체적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진단하는 게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프면 병원에 여러 군데 다니면서 때로는 이제 병원 쇼핑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중병 환자일수록 그러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불안해지는 거예요. 뭐 당장 죽을 것 같다는 사람도 있고 냅두면 난다는 사람도 있고 뭐 하여튼 또 약도 투입을 해야 되는 사람이 있고 자연요법을 강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현실적으로 이제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자각하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은데요. 그러기 위해서 약간의 데이터들을 전반부에 좀 도입을 해봤습니다. 뭐 이건 다 아시고 또 구미 시정백서에 나온 자료이긴 한데 일단 조금 특이하게 보이는 것들은 인구 동향이 앞서도 다 말씀하셨지만 이제 2017년을 기점으로 해서 꺾이고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관련돼서 밑에 좀 오시면 과거에 구미가 굉장히 젊은 이미지의 도시였는데 지금은 평균 연령대가 이제 41.22세로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앞서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청년 도시로서의 이미지들이 점점 이제 퇴화해 가고 있는 것들이죠. 한편으로는 또 수출액, 산업단지 수출액도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이 어두운 측면은 가동률이 이제 조금씩 더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사실 이 부분은 좀 논란의 여지가 많은데 구미하면 이제 산업단지, 산업공단으로서의 이미지가 강한데 사실 90년대 이후에 산업전환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 공단이 이제 과연 맞는 거냐라는 논란이 항상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뒤에 자료를 보면 대구하고도 좀 비교를 해봤고 다른 지역도 아까 앞서서 이제 서울에 뭐 구미공단 얘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전통적인 구미공단이 갖고 있는 특성들이 좀 있었고요. 또 그에 대한 어떤 장점도 많았는데 지금은 이제 오늘날의 이 디지털 전환 뭐 이 이후에는 사실 공단이 아니더라도 기업이 활동할 수 있는 여지들 그리고 이제 기업과 도시와 도시와 지역이 네트워킹 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편의성들이 증가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공단을 버릴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구미 자체는 공단으로부터 도시가 또 특화되고 이랬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좀 남아 있다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항상 하는 것처럼 이제 위기가 곧 도전이기 때문에 이 인구 감소, 그다음에 이제 산업 구조 전환 과정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그런 고민들을 조금 저는 뭐 답을 오늘 드릴 수는 없고 그런 고민의 여지 지점들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고민은 사실 구미시도 엄청나게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미시에 있는 자료들을 조금 모아봤는데 2023년 9월 1일 구미시가 발표한 555 프로젝트는 수틀도시로 성장을 하겠다. 그리고 도시 접근성, 산업 관광, 정주환경, 산업 등의 5대 인프라를 확충해서 도시 가치를 재정립하겠다. 그다음에 이제 1년 뒤 채 안 지나서 나온 게 구미도시 기본계획에 보면은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첨단 미래 도시를 만들겠다.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올해 9월 달에는 탄소 중립 선도 도시. 이 탄소 중립 중요하죠. 지금 뭐 트럼프가 다시 재집권해서 이걸 거꾸로 돌릴 것처럼 얘기는 하고 있지만 아마 이 트렌드는 뭐 그 한 사람의 그 의지로 되돌아가지는 않을 겁니다. 분명히 멈칫하긴 하지만 그 이후에는 훨씬 더 빠르고 깊게 올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전략적 선언들은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아쉽게 느껴지는 거, 혹시 제가 아쉽게 느껴지는 거는 이 1년 반 사이에 약간의 비전들이 좀 자충우돌한다는 인상은 주고 있습니다. 이게 뭐 쉽게 나온 거라고 저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산업단지를 전환하고 하려면 이제 디지털 전환, 탈탄소화 이게 뭐 이제 산업의 어떤 그 기업의 구성을 바꾼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사실 교육 문제도 따라가는 거고 거기에 또 여러 가지 직접 효과들, 주변 환경과의 연관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선언으로 이렇게 그치기는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딜레마가 있다는 것이 이게 뭐 잘못됐다, 뭐 어떤 가치 평가를 하자는 건 아닙니다. 이것도 옛날 자료에서 이제 제가 캐치해 왔는데요. 다 아시는 거기 때문에 그 80년대에는 이제 섬유전자가 여기 굉장히 리딩을 하는 그런 역할들을 했고 기업들도 있습니다. 뭐 제일압섬 옛날 삼성이죠. 그다음에 코오롱, 효성 쭉 등등등이 있고 그다음에 90년대에 백색가정 여기도 또 주요 기업들이 굉장히 커다란 기여를 했었고요. 지역 구미시 발전에 2000년대에는 이제 모바일 산업들이 이제 많았었죠. 아쉽게도 여기에 있는 주요 기업들은 최근에 LG 같은 경우 완전히 그다음에 삼성 같은 경우는 조립만 남기고 이제 떠나간 상태고 그 구미시의 이전 역할을 가장 본 것이 사실 이제 경기도죠. 경기도가 옛날에 전형적인 여초도시였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렇게 공장이 다 이전하니까 구미시 화성, 평택 여기부터 제천 요 라인의 산업도시들이 다 남초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안타까운 일이긴 한데요. 어쨌든 그렇고 그다음 2010년대에 태양열 그러니까 이 많은 노력을 한 겁니다. 이렇게 이제 산업 전환의 노력들 했고 최근에는 이제 여기 그린 에너지 사실 그린 경제는 오늘날 또 미래 산업에서 중요한 지점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의 쭉 전환들을 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제 주요 생산품은 여전히 휴대폰, 전자품, 디스플레이, 컴퓨터, 영상 이쪽에 이제 집중이 돼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산업단지 분포도 보면 이것도 이제 잘 알려진 거지. 1단지부터 해서 쭉 5단지까지 경제 자유지역까지 보면은 앞서 봤던 그런 그림이 발전하는 형태들이 쭉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핵심적인 관건은 노후화죠. 앞서도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 노후화를 이제 어떻게 우리가 활용하느냐 문제입니다. 사실 국가산단은 산자부에서도 가장 큰 골치 아픈 문제긴 할 겁니다. 이거를 과거 방식 속으로 그대로 투자하려니 들어오는 기업도 없고 사실 들어오는 기업이 있다면요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다만 기업들도 굳이 산업단지에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지는 않고 내버려둘 수는 없고 그럼 이걸 이제 다른 방식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뭐 제가 이제 여기 그런 아이디어를 여기까지 담지는 않았지만 포항에서도 제가 비슷한 좀 과제 청년 과제를 할 때 담았기 때문에 좀 아이디어를 보면은 앞서 그 교수님들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 그러니까 이제 편시설이라든가 위락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청년들이 조금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공간들 이런 데 안에 좀 구축을 해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지만 일단 뭐 거기까지 가면 너무 또 확장이 되니까 이런 일단 단지 간의 시너지 효과들이 지금은
많이 보이지 않는다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1년의 통계표들은 그냥 쭉쭉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요거 이제 고용 문제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굳이 비교를 안 해도 되는데 너무 심심할 것 같아서 제가 옆에 있는 대구하고만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둘 다 이제 산업단지들이 있는데 산업단지의 입주 현황을 지난 2년간을 비교해 보면 구미, 대구 모두 다 산단의 입주 업체는 소폭은 증가했는데 숫자는요 주로 이제 영세 중소기업들이 많이 들어갔고요. 근데 대구 경우는 구미보다 가동률은 떨어지만 이제 업주 업체는 증가했고 구미는 둘 다 가동률도 조금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업종별 업주 업체 현황을 보면 요거 이제 특화 효과가 있는가를 보면 대구 경우는 주로 이제 전기, 전자, 운송 장비. 대구는 뭐 아시다시피 자동차 부품 업체, 특히 이제 2차, 3차 여기 하청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 이제 운송 장비, 그다음에 전자 이쪽이 이제 조금은 그나마 이제 특화가 돼 있고 특화가 된 건지 아니면 나머지 사람이 나간 걸 수도 있고요. 구미 같은 경우는 기계 전기가 비중이 좀 높은 반면에 업종들이 다양하게 이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게 좋은 것일 수도 있고 나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적 효과, 특화가 아직 아까의 그 산업전환 선언에도 불구하고 잘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가 될 수 있는 거죠. 예.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업종별 가동업체들 보면은 앞서 말씀했지만 기계 운송 장비에서 대구 같은 경우는 가동률이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구시도 마찬가지예요. 구미시 마찬가지예요. 뭐 여러 가지 산업 전환해가지고 섬유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전략을 세웠는데 대체적으로는 선언에 비해서는 산업 전환이 굉장히 더딘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구미는 반대로 이제 기계 운송 비제조 업체에서는 가동률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스마트 혁신 도시를 막 강조를 하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과거의 영향력들이 강하게 남아 있다. 고용 구조도 이제 보이면 그렇고요. 그다음에 대구의 경우는 단지의 생산 실적 감소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 특히 90년대 이후에 점차적으로 다른 경우도 다른 나라도 좀 비슷한데요. 산업단지의 집적 효과들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데 대구는 이제 그러면서 단지 집적 효과가 떨어지는 것도 실제로 확인이 되는데 구미의 경우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단 생산 실적은 떨어지고 있는 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산업단지의 어떤 효율성들이 이전에 비해서는 조금 떨어지는 것들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업종별 생산 실적을 보면 또 비슷한데요. 거의 반복됩니다. 대구는 기계 운송 장비, 그러니까 자동차 부품 업체가 여전히 이제 메인이라는 거고요. 구미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비금속, 철강, 기계, 전기전자, 운송 장비 좀 다양하게 이제 제조업체, 금속, 화학까지 다양하게 좀 펼쳐져 있고요. 전반적으로 산업 전환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전히 전통 제조업에서는 구미 산업단지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출 실적도 대구는 산업단지 떨어지고 있는데 구미는 그래도 산업단지가 여전히 대구보다는 완만한 실적 상승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업종별 수출 실적을 조금 더 나눠봐도 대구는 아까와 똑같습니다. 전기전자, 운송장비, 구미는 업종별로 다양하게, 그러니까 철강 운송장비 빼놓고는 다양하게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고용량을 보면 이제 우리가 고용이 중요한데 대구는 총 고용량이 이 부분에서는 조금 증가한 것으로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저임금 인력들이 좀 늘어났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여기 다양한 분석을 뺐지만 구미의 경우는 총 고용량은 좀 줄었습니다. 반대로 그러면 이제 생산성이 조금 더 그것들이 커버했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다음에 근데 여기에 이제 분석은 좀 필요합니다. 이 디지털 전환의 효과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대구 구미뿐만 아니라 전국이 다 마찬가지인데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지난 한 2018년이니까 한 8, 9년 동안 전 세계에서 자동화 비율이 제일 높은 나라입니다. 이것도 참 이제 고민이 많습니다. 자동화 비율이 제일 높은 나라인 거는 잘 알려져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높은 곳이 어디냐면 인천, 대구, 경북, 경남입니다. 이거 다 아시다시피 제조업이 높은 곳입니다. 제조업이 높은 곳이고 사실은 여기서는 좀 보수적인 가치가 어떨 때는 아쉬울 정도인데요. 저도 이제 대구에서 한 4, 5년 이렇게 쭉 인터뷰를 해보면 제조업체 사장님들이 생각이 가끔가다 너무 차갑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자동화 해야지. 우리는 무조건 인력 감소. 그 사람에 대한 가치 존중이
생각보다 떨어진다. 뭐 흔히들 이제 노조 핑계 대는 경우도 있는데요. 사실 대구 경북은 노조 파업률도 전국에서 되게 낮은 곳이기 때문에 그건 좀 핑계가 안 되는 것 같고,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 고용 문제가 전통적인 가치하고도 조금 접점이 많이 떨어지는 것들은 좀 아쉽게 느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업종별 고용 영향을 보면 그건 비슷한데요. 대구의 경우는 석유화학 기계 운송 장비에서, 그다음에 구미의 경우는 비제조업 경우, 그러니까 요거 이제 철강이 아니고 화학 같은데 뭐 이런 데서 고용량이 조금 증가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업종에서는 모두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감소한다는 이 부분들을 내용을 쭉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몇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분석을 깊게 들어가진 않았지만 이제 자연 감소율, 그러니까 이제 정년 퇴직하시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정년 퇴직하시는데 신규 고용은 안 되는 거죠. 자동화로 이제 일정하게 생산성이 확보가 되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하나는 뭐 여기서 제가 굳이 다루지는 않았지만 임금 경쟁력에서 최근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은 다른 지역보다 그렇게 높다고 볼 수는 없는데 그래도 최근에 통계를 보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어떤 최근에 많이 조사하고 놀래가지고 어디 가면 가끔 얘기를 하는데, 대구의 어떤 그 2차 밴드는 매출액은 한 800억 정도 하는데 베트남 여성 노동자를 기계 오퍼레이터를 쓰시고 한 4,20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60시간 장시 노동하는 건 아니고요. 한 52시간 정도 일하고. 그러니까 그분은 관리자 빼놓고는 다 외국인으로 쓰겠다고 이제 작정을 하신 분인데, 사장님이 이제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은 내국인 고용, 아까 뭐 청년 세대 얘기도 했지만 청년 세대가 일단 비집고 들어갈 공간도 이제 안 보이는 이런 상황들이 이제 발생을 하는 거죠. 예, 그다음에 이제 가동업체 수가 증가한 비연에서 가동률은 이제 완화하고, 대구 같은 경우는 구미는 이제 둘 다 좀 떨어지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생산성은 증가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중소기업의 비중이 대구 같은 경우는 구미 모두 다 중소기업, 단지 내 중소기업 비중이 높고 대기업 비중은 낮습니다. 구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견기업 비중은 좀 높아 보입니다. 현실적으로 대기업이 아까도 앞서 말씀했지만 뭐 지역에 이렇게 오라 해서 요즘 오는 시절이 아닙니다. 옛날처럼 뭐 그 독재국가 할 때는 뭐 대통령이 가라 마라 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런 시절도 아니고, 그런데 중견기업이 있다는 건 저는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중견기업이 강소기업을 이렇게 전환이 된다면 거기에 맞춤형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나. 무조건 요즘은 이제 대구도 대기업 그 유치하겠다는 얘기는 거의 안 한 지 좀 됐습니다. 가능하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강소기업들을 어떻게 만드느냐가 이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업종별 가동률 뭐 이것도 이제 빨리 넘어가면 운송 장비에서는 좀 있고 똑같습니다. 그다음에 구미는 철강 운송 장비에서는 가동률이 높고 전체적으로는 가동률 하락이 좀 보이고 있다. 그래서 이제 좀 통계를 마무리 정리를 하면은요. 구미시는 2024년 상반기 고용률이 61.9%, 그래서 전년 대비 조금 상승해서 그때가 이제 최고치였던 것 같고요. 실업률은 전반적으로 23년 상반기 기준으로 보면 4.6%, 전국 시 지역에서는 제일 높게 나타납니다. 역설이죠. 이제 고용률도 역설이 아니라 이제 당연히 이제 같이 맞물려 있는 거죠. 고용률도 낮고 실업률도 낮고, 청년 실업률이 조금 낮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평균보다 좀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서도 뭐 다양한 방식 진단이 나오고 겹치는 부분인데, 청년들 실업률들이 사실 높아졌다. 그러니까 이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없다라는 거는 뭐 맞긴 맞는데 너무 쉬운 진단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청년들한테 제대로 된 교육을 제공 못한다라고도 될 수 있는 거죠. 전통적인 직업훈련학교 혹은 이제 대학의 어떤 교육이 변화하는 산업의 요구 수준과 조응을 못한다라고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이제 이것들을 뭐 해결해 보려고 지금 정부에서 글로컬라이즈 뭐 이런 거 하는데, 저희는 못 받고 경북대는 받으셨고, 이제 다른 사업 하는데 이렇게 보면은 엉망진창이에요. 사실은 이게 산자부 돈도 들어가고 교육부 돈도 들어가니까 대학에서는 그 돈 교육부 눈치 보면서 보고서 쓰느라고 바쁘고, 또 대부분 하시는 분이 산업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산업은 산업대로, 기업은 학교에 대한 불신들이 많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참 고민일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저희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다른 학교 사례들을 보면
뭐 정부 3년 지나가면 어차피 없어지는 사업 아니야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많고 이런 얘기 참 저기 담으면 안 되는데 예 그래서 예 아무튼 중요한 거는 결국은 이제 이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수요와 공급을 맞춰가느냐가 제일 중요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맞추기 위해서는 저는 이제 지역 고용의 맞춤형 일자리 사업 이것도 이제 정부에서 오랫동안 한 사업인데요. 여기에 대한 전략들을 좀 구체적으로 하는 방법들을 조금 이제 제시를 해드리면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남은 시간요. 자, 그 동안에 이제 2020년 넘어가면은 우리나라의 이제 산업전환 국면에서 위기에 처한 지역들이 몇 개 나옵니다. 광주, 군산, 구미가 이제 대표적이었고요. 그래서 상생형 일자리 사업이 이제 지난 정부에서 추진이 됐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구미도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몇 가지 그 지자체의 상생형 일자리 사업은 한 두 가지로 좀 구분해서 하나는 이제 임금형입니다. 요거 이제 광주형 모델입니다. 전형적으로. 사실 저임금 기반 이제 대규모 신규 투자인데요. 아시다시피 이거는 사실 성공했다고 보기는 지금 어렵습니다. 실제로 거기 들어가신 분들도 불만이 너무 많으시고 그래서 광주형 모델을 얘기하신 분들도 좀 굉장히 딜레마가 좀 있으시고 자, 그다음에 이제 투자 유치형 중소기업, 중견기업을 신규 투자 요건들을 개선해서 이제 정부 주도로 지자체가 또 같이 매칭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내는 건데요. 여전히 아직까지는 뭐 우리가 이런 효과를 지난 몇 년 사이 효과만 가지고 이렇게 좋다 나쁘다 성공했다 아니다 쉽게 판단하는 건 쉽지는 않지만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수도권 인구 비중이 증가하고 GRDP 비중이 증가하는 요 격차를 줄이는 데는 그렇게 성공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주력 산업이 산업구조 재편이 이제 일자리 위기를 가중해서 전반적으로 인구 소멸과 뭐 청년 일자리 탈출 이건 이제 앞서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청년 일자리가 탈출하는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수도권에 좋은 일자리가 있어서 가는 경우도 있고 지역에 선택 여지가 없어서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실 그 지역에서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대구에서 예를 들어서 청년들이 가면은 어마어마한 잡 시장이 널쳐져 있어 가는 게 아니에요. 단지 선택 여지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남의 테헤란 같은 데 가가지고 중소기업이 일하면서 연봉 3천을 뭐 4천 받고 거기 쉽게 말하면 반지하 같은 데서 살고 하면 사람이 피폐해져서 오래 버틸 수가 없습니다. 돌아오는 경우도 꽤 있어요. 대개 이제 이런 분들은 분석적 대상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최근에 또 제가 있는 학교 근처에 있는 달서구에서 청년 관련된 무슨 보고서를 작년에 쓰면서 감수를 제가 한번 해보라 이렇게 봤더니 놀랍게도 좀 변화가 보이는 게 지역에 조금 괜찮은 자리 있으면 한 68%인가 정도는 자기는 지역 안 떠나겠다. 왜냐하면 갔다 오면 이 흉악한 성공하지 못한 케이스들을 이제 주변에서 본 거죠. 확인하니까 심지어 또 제가 조사한 어떤 그 대구의 중견기업의 R&D 인력인데 여기서 한 대구 경북 지역에서 석사 정도 마치고 한 6,500, 7,000 정도를 받아요. 그럼 만약에 현대에서 남양에서 불러가지고 당신 한 2천만 원 더 주면 갈 거냐? 안 간다고 그러거든요. 그 현명한 선택이죠. 거기 가면은 생활비하고 이것저것 따지면 똔똔인 거예요. 그 지역에서 삶의 질이 높다는 것도 몸소 알고 있는 경우죠. 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인력에 대한 것들에 대한 이미지들이 거품들이 너무 많이 껴있다. 그러니까 지역에서 뭘 해야 될지 또 왜 나가는지에 대한 분석들에 대한 구체성이 상실된 상태에서 뭐 수도권이 다 흡수한다. 저도 앞서 두 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소멸이라는 표현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이제 저는 이제 전공이 사회학이라서 소멸보다는 지역 회복력을 가지고 요새 조금 이제 대응 고민들을 해보는데요. 그러니까 지역 사회가 리질리언스하게 나가려고 한다면, 회복력을 구축하려고 한다면 결국은 자기가 갖고 있는 자산 그리고 이제 자원이 어떤 건지 잘 알고 그래서 이제 지역 사람들이 여기 머물 수 있게 해줘야지. 뭐 무조건 우리가 좋다. 뭐 이거는 사실 설득하기는 어렵죠. 그런데 그럴 설득을 당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들은 있다고 봅니다. 자, 이제 그 조금 연장을 해서 말씀드리자면 어쨌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지역 위기들이 있었고 이것들을 타개하기 위해서 고용 창출할 지역 산업 정책들을 이제 만들려고 했습니다. 이 기조는 뭐 지난 정부도 이번 기조는 비슷합니다. 고용부에서 보면은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제대로 가는지를 좀 보면은 아쉬움이 많은 거죠. 전반적으로 이제 뭐 글자 많은데 좀 줄여 보면 우리나라의 지역에 저도 있고 가끔 이제 서울 가서 뭐 이렇게 회의도 하다 보면 중앙에 있는 공무원들 지역 사람들 상당히 무시하는 건 사실입니다. 뭘 정책을 피면 사람이 없잖아. 뭐 그런 능력이 있나? 이런 말 쉽게 툭툭 던져요. 약간 이제 빈정상하죠. 제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게 가능한 이유는 우리나라의 중앙 권력이 너무 많은 것들을 이제 컨트롤하고 있다. 일단 재정 능력인 거죠. 그리고 이제 사람을 비난하는 건 사실 좀 웃기는 일인데 아무튼 현실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역에서 이걸 가지고 뭘 카운터할 수 있는 실제로 또 대안이 나와야 되는데 그럴 구조가 별로 잘 안 돼 있고 또 하나는 결국은 정부가 무슨 산업 전략 뭐 지난 정부에서 했던 4차 산업혁명도 마찬가지고 디지털 전환 탈탄소화 이번 뭘 하든 뭘 붙이든 간에 대부분 중앙정부에서 프레임을 딱 짜놓으면 지역정부에서는 여기 돈 나오니까 우리도 요거 해야지. 그러니까 전국의 지역의 혁신산업, 첨단산업 다 똑같습니다. 제가 농담삼아 텍사스보다도 작은 땅덩어리에서 도대체 이 많은 혁신산업과 이 많은 첨단산업을 나눈다는 건 코미디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이거 누가 봐도 어불성설인 거예요. 텍사스 따지면 휴스턴하고 댈러스가 있고 나머지 작은 동네는 시즐과 날줄로 묶으면 됩니다. 사실. 대구도 제가 있지만 대구가 이제 산업도시에서 금융 소비도시로 바뀌었다.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양질의 금융도시 혹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면 되는데 그건 안 하고 산업도시가 없어진다. 그 새로운 인력을 못 키우는 거죠. 자꾸 갭이 생기는 거거든요. 자, 이제 한 예로. 그래서 이제 구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려면 이제 지역에서 어떤 준비를 하는지 고민을 이제 해야 되는 거죠. 뭐 다양한 자원을 여기 여러 가지겠지만 어떤 자원을 가동해야 되는지 고민을 좀 해야 되는데 이제 분권화라는 얘기는 참 저는 조심스럽습니다. 사실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분권화 얘기했을 때는 절반의 진실은 필요한 거죠. 옛날에 이제 과도하게 중앙에 권력이 집중되고 나눠야 된다. 근데 이 시기가 어떤 시기였냐면 신자유주의가 시작되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신자유주의자들이 했던 것들이 뭐냐면 중앙정부가 이제 너무나 많은 짐을 지기 돈이 많이 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산층들이 이 재정에 대한 이 동의도 잘 안 하고 쉽게 말해 세금 낮추자고 하니까 돈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럼 제일 좋은 게 뭐냐? 이제 알아서 누구들끼리 해라 해서 이제 분권화라고 하는 이름 아래 숙제를 이제 나눠준 거죠. 처음엔 좋았죠. 처음엔 좋았는데 정치인들 빼놓고는 지역 사람들이 아마 지역 공무원들도 굉장히 힘드실 겁니다. 뭘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돈은 없고 재정 자립도는 30~40%도 채 안 되는 데도 있는데 심지어는 거기서 무슨 사업을 한다? 정말 어려운 거죠. 특히 고용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저도 여기 구미 일자리 사업 옛날에 컨설턴트로 몇 년 좀 오래전에 했었는데 대부분 어느 지역이든 가든 이 일자리 고용 관련된 담당자들이 제일 먼저 발령받으면 빨리 언제 탈출하나 고민부터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성과가 안 나와요. 그리고 1년쯤 있으면은 승진도 잘 안 되고 오래 있으면 차라리 저기 무슨 전국체육대회 가지고 저기 쓰레기 치우고 막 이러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는데 이 고용 문제만 하면은 막 머리에 쥐가 나는 겁니다. 칠곡 군수님이 다행히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어서 고용 파트에 한 3~4년 있으면서 조금이라도 성과를 내시면 승진 기회도 주고 이 안식년인가 하여튼 뭐 그걸 여러 가지 기회를 좀 주시는 게 모범 사례로 옛날에 고용부의 회자가 될 정도였습니다. 자, 이게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뭐 여러 가지 좀 쉽게 얘기를 하느라고 얘기가 좀 샜는데요. 지역 일자리 사업과 중앙 정부의 사업은 특화가 돼야 된다. 중앙 정부에서 딱 프레임 짜놓으면 밑에서 우르르 쫓아가는 이런 방식은 안 된다. 결국은 자기 지역 사업에 특화된 영역들을 찾아내는 것, 발굴하는 것,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이게 뭐 의지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맞춤 일자리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모범 성공 케이스를 이제 만들어내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쉽지는 않죠. 전반적으로 이거를 다 성과를 내는 거는 제가 보기 쉽지는 않은데요. 사실 이제 신규 일자리 사업을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산업과의 연관관계를 이제 구축해내는 것, 이게 이제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그런 정도 말씀드리고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제가 조금 강조하는 거는 제 전공이라서인지 몰라도 어쨌든 지역의 일자리에 관련된 핵심 이해 당사자는
노사정입니다. 요새 이제 민도 이명박 정부 때부터 민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뭐 그럼 합쳐서 이제 노사민정. 기본적으로 이제 민도 사실 중요합니다. 뭐 민을 시민사회 운동하는 사람만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지역 교육도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직업훈련학교 우리 여기 연배들이 좀 다양하게 계시는데 옛날 이제 50대 이상의 경우는 상고 공고가 되게 옛날에 유명했잖아요. 옛날에 이제 공고하고 하면은 되게 유명한 공고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산업화의 진짜 역군들이었고요. 근데 요즘 공업고등학교라는 이름이 이제 없어지고 뭐 마이스터 고등학교부터 해서 이제 뭐 하여튼 디지털 뭐 등등등 이름이 이제 바뀌었는데 이제 계시는 분들은 참 죄송하지만 거기에 이렇게 양질의 교육 공급이 잘 되지는 않습니다. 해보면은 교과 과목도 그대로고 산업전환에서 디지털한다 교과 과목은 이름이 바뀌었는데 내용 보면 똑같은 게 있고 아직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시장의 수요와 직업훈련 학교, 대학도 마찬가지죠. 대학도 제가 지난 정부에 제일 황당한 것 중에 하나가 저도 뭐 정책기획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참 반발을 많이 했었는데 AI 대학. 전 세계 미국에도 AI 대학이 진짜 있나 좀 찾아봤습니다. 없거든요. 대학원에 이제 특화된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이제 AI 대학이라는 걸 딱 만들어 가지고 이제 막 돈을 뭉텅이를 주면 그 운영하는 학교를 한번 궁금해서 제가 좀 못 돼서 그런 걸 이렇게 좀 보면 거기 이제 한 2, 3년짜리 돈 받고 그과 없어진지 뻔히 아니까 은퇴하시기 얼마 안 되는 선생님들이 쓱 가셔가지고 이제 재정 관리하고 이거는 정말 돈 낭비입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조금 더 시장의 수요에 맞춰서 학생 교육에 대한 내용들이 바뀌고 그 다음에 교육 어떤 프로그램도 바꾸는데 사실 대학에 있는 교수들이 이게 쉽지 않습니다. 보통 이제 평생 학위 딴 걸 가지고 평생 하는 분들도 많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학 교수들이 산업하고의 어떤 접점을 맺기도 쉽지가 않은 게 대한민국의 현실이고요. 그러다 보니 어쨌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운영위원회를 만들어놔도 굉장히 형식적이고 굉장히 자기적인 논의들이 많이 되는데 여기에 이제 조금 더 실무 당사자들, 이해관계자들이 만나서 논의를 하는 그런 공간들이 필요하다. 뭐 그 정도만 말씀드리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직업 훈련이겠죠. 뭐 이 70년대부터 유럽에서 우리나라 이제 한 90년대부터 평생 직업 훈련을 강조하는데요. 그건 뭐 맞습니다. 제가 학생들한테도 항상 책 좀 봐라 하면 책 안 보는데 그걸 이제 가끔 느낄 수 있는 것이 어디냐. 저 교보문들 가봐라. 누가 책 제일 많이 사는지. 직장인들이 책 제일 많이 삽니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배워야 되고 공부해야 되거든요. 학생들은 이제 요즘 책을 잘 안 보지만 그 얘기는 뒤집어 보면 요즘 직업 훈련을 해서 끊임없이 자기를 업스킬링 하지 않으면 사실은 일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옛날처럼 뭐 공부 몇 년 해가지고 30년 고용을 보장하는 시기도 아니고 그러면 쉽게 말하면 일하는 과정에서 이직과 전직이 몇 번씩 발생하는 그런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직업훈련의 양질의 공급들이 되게 필요한데 이것도 뭐 아시겠지만 직업훈련 학교 가면은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똑같은 프로그램을 하는 곳들이 많아요. 이제 이것도 사실은 바꿔내야 되려면 이 프로그램들을 바꾸는 현장의 수요와 목소리들이 반영이 돼야겠죠. 뭐 이런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맞춤형 직업훈련 필요하고 아까 얘기했던 지역구도 경제교육 발전은 과거에 이제 90년대에는 OECD 리드 프로그램에서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이제 소개가 된 겁니다. 결국 이제 지역에서 성공적인 모범사례 일자리들을 이제 만들어내야 된다. 특히 이제 여기다가 지금 중요한 거는 이 구미 씨도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디지털 전환과 탈탄소화 전략들을 잘 결합을 시켜야 됩니다. 이거는 뭐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근데 디지털 전환은 일정하게 이제 들어와 있습니다. 뭐 자동화가 그게 다는 아닌데 일정하게 들어와 있고 대신 거기에 이제 양질의 일자리를 배치하는 것들 어떻게 교육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하나는 탈탄소화죠. 탈탄소화는 정말 훨씬 더 우리가 치밀하게 준비를 하지 않으면 특히 이제 전통적인 제조 산업이 있는 이 지역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봉착할 수 있다. 뭐 어떻게 보면 이제 트럼프가 시간을 좀 벌어준 거죠. 당분간은 이제 바이든 시절에 했던 여러 가지 이 법들을 조금 스톱시키고 하지만 유럽은 탄소 국경세나 여러 가지 이 법안들을 계속 관철시키고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결국은 이제 우리가 빨리 전환하지 않으면 힘든다. 뭐 대표적인 사례가 교토 기후 협정 같은 경우입니다. 우리가 문정부 때 초기에
기후 악당 국가 오명을 받은 게 그겁니다. 사실 이제 제조업체들이 많았기 때문에 대구 경북 지역에 유예를 계속해 준 거죠. 그러다가 이제 결과적으로는 한 소리 듣고 나가지고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앞으로는 한 소리 듣고 그냥 뭐 조금 액션을 취하는 걸 끝날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수출 전략이 되거든요. 지금 독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기재부 같은 기재부가 이름을 경제기회부로 기후부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2년 전에 바꿨고, 영국도 비슷한 형태로 바꾸고, 네덜란드 이렇게 유럽의 한 대여섯 국가, 아일랜드까지 포함하면 대여섯 국가가 이제 경제와 기후는 하나의 몸통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 제조업이 중심인 이 구미 지역 같은 경우는 이러한 방식에 대한 대비가 없으면 앞으로 굉장히 어려워질 가능성이 많다. 뭐 프로그램 내용은 나중에 이제 좀 고민을 하고요. 시간이 이제 많이 돼서 이제 조금 정리를 마지막 또 얘기를 해보면, 결과적으로는 앞서 이 교수님께서 그 얘기하셨는데, 구미라고 하는 지역을 행정 지역으로만 볼 필요가 있는 게 아니고 기능적으로 좀 이렇게 나눠서 생각하는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행정으로서의 구미시가 있을 수 있지만 산업으로서의 구미의 역할과 생활도시로서의 구미 역할들은 다를 수 있거든요. 그 공간들은 이제 지역하고도 조금 더 우리가 연계시켜서 고민을 해야 되지만, 이런 전략들을 가지고 우리가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 아까 예를 들어서 청년들이 일하러 가는데 옛날 같은 경우는 공장 근처에서 기숙사에 살면서 일고 열심히 벌어가지고 또 이제 가정을 꾸리면 교회로 나가고 뭐 이런 식의 패턴이 있었다면, 지금은 사실 이제 워라밸이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됐죠. 젊은 사람들이 일할 때 워크라이프 밸런스를 맞춰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심지어는 그 요소가 임금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그 다음에 여가 시간들을 어떻게 보려는가. 그냥 단순하게 뭐 많은 청년들은 유튜브 보고 이렇게 그냥 휴대폰을 갖고 시간 보내는 사람도 있지만, 조금 더 커뮤니케이트를 원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런 공간도 필요할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도시 자체, 아까 이 교수님 좀 전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도시계획 안에 그런 얘기를 담아주셨지만, 그런 고민들을 실제로 고용 문제 살 때도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중앙과 지역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좀 하는데, 중앙의 계획에 우리가 무조건 쫓아갈 게 아니라 지역의 어떤 자율적인 전략들, 특히 지역 산업에 특화된 고용 전략들이 필요하다.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의 고용과 관련된 일자리 산업들이 천편일률적이에요. 지마사, 지역 맞춤의 일자리 사업. 뭐 이런 거 보면은 전국에 또 모범 케이스 해가지고 다 얼마씩 뿌려줍니다. 어제도 뭐 심의회 갔다 보니까 두당 100만 원 이렇게 딱딱딱딱 나눠져 있어가지고 이제 숫자를 카운트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이 정부도 좀 바꿔야겠지만, 지역이 이것들을 벗어나는 전략들을 좀 고민해야겠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그런 이제 산업 맞춤형 일자리 사업들을 꾸려 나가는데, 결국은 이제 훈련 수요도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그 훈련, 직업 훈련과 관련된 공동 센터도 운영해야 되고, 이건 뭐 저는 구미뿐만 아니라 전국의 어느 지역이나 다 해당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것들을 운영할 수 있는 조금 지혜를 모으면 제가 알 수 있는 분야에서 어쨌든 구미의 산업 고용 전략에 있어서는 조금 더 진일보한 그런 전망들, 그래서 투데이스 기프트가 조금 더 이렇게 미래의 미스테리가 아니라 확실한 어떤 그런 발걸음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면서 오늘 발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